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 교정입니다. 자, 오늘 1강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문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자, 우선 기본 이론입니다. 자, 1강이고요. 실제 이 기본 이론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하실 겁니다. 그죠? 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문법 상당히 많이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알고 있고,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암기입니다. 암기.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챕터 1 문법.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오늘은 좀 부담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 이 언어와 국어는 좀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언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어와 국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언어 부분이요. 언어 부분. 언어란 뭐다?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이때 이 사상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내용이거든요. 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성 언어 또는 문자 언어겠죠. 이게 형식입니다. 됐죠? 이게 형식. 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일정한 내용과 일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이게 언어의 정의거든요. 자, 다시 언어란 일정한 내용과 일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이게 언어의 정의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자,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언어가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것을 쓰십시오라는 문제는 죽어도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시라는 의미 됐죠? 자, 밑에 2번 들어갑니다. 자, 언어의 특성. 아, 이거는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이 2번의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 사례를 주죠. 그리고 그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묻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보면 자, 1번의 기호성입니다. 이 기호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언어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 이 기원입니까? 로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호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란 일정한 내용과 일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그게 기호성. 됐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자, 자의성입니다. 아, 이 자의성 중요하다. 자, 자의성은요. 자, 언어에는 다시 한번 내용과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무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뭐라는 기호로? 나무라는 기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내용, 요게 형식. 근데 문제는 내용과 형식은요. 일정,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자의성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요게 내용이야. 자, 요게 형식이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내용과 형식은요.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요 내용을 설명하는 기호는 딱 하나여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마다 말이 바뀌어. 그렇죠? 언어마다 형식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는요.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했죠. 아무튼 이거는 오른쪽에 자의성의 근거, 이건 없네.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자의성의 근거가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봐봐. 자, 자의성이고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따지냐? 자,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자, 내용이 하나야.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1대 다의 대응 관계 또는 다대 1의 대응 관계.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들은 몽땅 뭐다? 자의성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들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보십시오. 자, 언어가 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르다. 잘 보십시오. 이게 같은 내용이죠. 내용 몇 개? 형식.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형식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대 다의 대응 관계죠. 됐습니까? 1대 다의 대응 관계. 그래서 자율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네.
그게 일대다의 대응관계구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하나만 더. 자, 동음어와 동의어가 존재하는데 혹시 동음이어라는 단어 아십니까? 자, 나중에 의미를 설명했지만 잘 보십시오. 자, 동음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의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을 동음이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베베베 봅시다. 베베베. 베베베. 형식이 다 똑같네? 그쵸?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 근데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신체 일부. 내용은 다르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 많은 거죠. 이 친구의 사례는 내용은 많다. 하지만 형식은 하나다. 이런 것이 다대1의 대응 관계구나. 이런 것들이 몽땅다보다 자의성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회성. 사회성은 쉽습니다. 자, 결국 언어라는 것도 사회적 약속 아닙니까?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래서 실제 이 자의성은요, 다른 말로 불역성 또는 불가역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는 게 역사성입니다. 그렇죠? 언어라는 것도 사람의 생명체와 똑같습니다. 신생, 성장, 산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분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계는 연속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세계, 연속되어 있는 세계를 언어를 가지고서 분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냇물. 자, 우리는 시냇물을 뭐라고? 상류, 중류, 하류. 뭐 이런 식으로 분절해서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개. 자, 실제 무지개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됐죠? 알고 계신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7개의 단어, 언어로 분절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몽땅나보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연속되어 있는 세계죠. 근데 여기는 얼굴, 목, 가슴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분절해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추상성이라는 단어는요. 자, 보십시오. 당근, 무, 배추, 오이, 가지, 시금치.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부류의 사물들이죠. 몽땅 다. 구체적인 어떤 같은 종류로 묶을 수 있는 사물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물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우리 뭐라고 한다? 채소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추상화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어의 특성을 뭐라고 한다?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하겠죠? 넘어갑시다. 뭐 개방성이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창조성인데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거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물어보면 애들 다 대답을 잘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혹시 아십니까? 진짜 제가 매번 물어보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개수. 근데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자음 몇 개죠? 모음 몇 개죠? 이렇게 아무튼 자 봅시다. 자, 우리나라 자음의 총 개수는 몇 개냐고요?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9개입니다. 자, 우리나라 몸의 총 개수는 몇 개다? 21개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40개야. 40개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수많은 단어, 문장 등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개방성 또는 창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근데 언어의 특성은 실제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됐죠? 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자, 자의성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괜찮은데 자, 분절성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분절성. 나머지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됐죠? 넘어갑시다. 자,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는 도대체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언어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가르쳐 주는 거야? 국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그러네. 그것이 바로 보다 정보 전달적인 기능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표현적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표현적 기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 화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 봐봐.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언어로 여기 있네. 표현하는 기능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나, 너 사랑해. 이럴 때 이것도 표현적 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요청! 어서 출발하시지요. 난 그 영화가 참 재밌었어. 영실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야, 하는 것 같던데 몇 신이야.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갑시다.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언어의 기능입니다. 맞죠? 그러네. 어떤 사실 또는 정보, 지식 등을 알려주는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 이 지령적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명령적 기능입니다. 물 떠와! 뭐 이런 것들 몽땅 다 지령적 기능 또는 명령적 기능입니다. 괜찮죠? 이런 거 괜찮잖아? 이런 것들 좋습니다.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 명령적 기능이 아닌 것 같죠?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죠? 알려주는 것 같죠? 근데 실제 그 속에 담긴 것은 물론 문맥을 보셔야겠지만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는 금연장소입니다. 뭐란 얘기입니까? 그건? 빨리 꺼 이 새끼들아!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몽땅 다 뭐라고 한다? 명령적 기능 또는 지령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넘어갑시다. 자, 친교적 기능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맞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선생님 딱 얼굴 본 겁니다. 뻘쭘하지 않습니까? 됐죠? 그럴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먹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몽땅 보다 친교적 기능입니다. 됐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군요. 저도 아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몽땅 다 보다 친교적 기능입니다. 친교적 기능. 진지를 잡수셨습니까?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상대방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라고 해야 됐죠. 근데 실제 이 언어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출제할 때 사례를 줘. 알겠죠? 사례를 준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표출적 기능은 자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표출적 기능. 아 뜨거! 예를 들어 여러분 뜨거운 걸 만졌어. 아 뜨거! 이거 어떤 의식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본능이잖아, 본능.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자연스럽게 귀로 가져다 대면서 아 뜨거! 한다 이렇게. 표출적 기능입니다. 자, 미적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언어를 좀 예쁘게 꾸미는 것을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대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꾸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장의 구조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율감이나 리듬감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미적 기능 또는 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볍게 보십시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 부분은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사례를 주겠죠. 그 다음에 사례를 주고 나서 언어의 기능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제 그렇게 문제 출제됐습니다. 이 사례가 실제로 소설이 나왔었죠. 김유정의 동백꽃. 그때의 답이 바로 이 친교적 기능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것도 가볍게 보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국어의 특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언어고 지금부터는 국어입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밑에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상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 문법상 또는 구문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의문이 아닙니까? 의문.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 의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쉽게 그냥 자음과 모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에서의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묻는 게 바로 보다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자음의 파열음, 비열음이요. 상동체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네.
그렇구나.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마찰음. 적다. 이것도 자음의 특징 아닙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음주와 잠두와 두음법칙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자음 관련 특징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것들이죠. 박. 이 친구 발음할 때 어떻게 한다? 박. 자, 이렇게 음절 끝에 즉 흔히 말하는 종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종성에는 정확히 발음되는 음문이 몇 개? 7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몽땅 다 자음의 특징이죠. 이거는 뭐 모음과 관련된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담기합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운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다? 자음과 모음의 특징이다. 그것 가지고서 사례를 밑에 있는 설명을 그냥 분석해 보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어휘상의 특징입니다. 어휘는 단어 아닙니까? 단어의 특징이라고요. 우리 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가 있습니다. 이거 단어 아닙니까? 단어. 어휘상의 특징이죠. 외래어 중에서 차용어, 특히 차용어 중에서 한자어가 가장 많죠. 음성상징과 다른 말로 의성어나 의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 감각 등 이런 것들이 발달됐습니다. 이 말. 높임, 말이 발달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단어의 특징은요. 성과 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관사나 관계 대명사가 없습니다. 몽땅 다 뭐다? 어휘상의 특질입니다. 이런 식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챙겨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국어의 특질이 문제가 엄청 잘 나와. 그러면 솔직히 엄청 잘 나오더라도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문상의 특질, 자음과 음모의 특질. 어휘상의 특질, 단어. 문법상의 특징은 문법 아닙니까? 구문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요. 됐죠? 자,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어순, 이게 우리나라 문장의 어순은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주어, 보어, 서술어의 어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온답니다. 이게 문장 아닙니까? 구문상의 특징.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식어는 이것도 어순이다. 그렇죠? 문장 속문을 생략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조사와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는가. 문장 내에서 이건 다 구문상의 특징이 좀 많네. 됐죠?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문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실제 앞에 높임말이 발달됐다는 게 어휘상의 특징이었죠. 근데 높임법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휘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단어야. 단어의 특징.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삼중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몽땅 다 단어의 특징 맞죠? 이야기했죠? 근데 문법과 관련돼서는 문법, 진짜 말 그대로 문법 아닙니까? 조사나 어미가 이거 다 문법상의 특징이거든요. 이것들. 그리고 대부분 다 어순이다. 그렇죠? 구문상의 특질.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이것도 문제가 출제되긴 출제됐죠. 됐죠? 음문상의 특질이 아닌 것.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음문상의 특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문법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됐죠? 또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 다음 중 어휘상의 특질이 아닌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문법상의 특질 2개 주고 자, 음문상의 특질 하나 주고 그다음에 어휘상의 특질 하나 주면 어휘상의 특질 이런 식으로 딱 적절한 것이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5번 들어갑니다. 어휘의 양상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이게 뭔 뜻인지만 알면 됩니다. 방언이라고요. 자, 방언은 크게 2개,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친구는 둘로 쪼갤 수 있다고요. 지역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방언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역방언은 아시겠죠? 경상도, 전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다 사투리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뭐다? 지역방언입니다. 자, 사회방언이란 게 뭐냐면은요. 나이, 성별, 직업, 계체. 나이, 성별, 직업, 계체가 아니라 계층.
나이, 성별, 직업, 계층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성별, 남성과 여성 아닙니까? 남성은 주로 하십시오체 문장을 많이 쓰죠. 주로 격식체 문장을 많이 쓰고요. 여성은 주로 비격식체 문장, 해요체를 많이 쓰죠. 하고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성별과 관련된 특징이고요. 그런 것들을 몽땅 다 뭐라고 한다? 사회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업, 이게 흔히 말하는 전문어 아닙니까? 의사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몽땅 다 뭐라 그래? 요거와 관련된 사회 방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은어는 숨기는 거죠. 어떤 폐쇄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의미. 도둑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됐죠? 근데 일반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즉시 변경되어서 새로운 은어가 나타나. 그러겠죠. 생각해보면 어떤 폐쇄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어휘야. 근데 그 어휘가 무슨 뜻인지 다 알게 됐어. 그럼 더 이상 은어로서의 가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른 단어로 바꾸겠죠. 이렇게 잘 해보시고요. 자, 속어라는 것은 욕 같은 거. 비속하고 천박한 느낌을 주는 말, 그래 비속어 또는 비어라고 한다고요. 비밀 유지의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은어와 구별됩니다. 넘어갑시다.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톡톡 읽으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금기어. 입 밖에 참아내기를 꺼리는 거. 사람들이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단어들은 더럽거나 무서운 단어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을 금기어라고 합니다. 완곡어는 뭐냐면요. 입 밖에 꺼내기를 불편해하는 그러한 더럽거나 무서운 단어를요. 뭐 말하기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곡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금기어, 이게 금기어야.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것을 완곡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더럽거나 무섭거나 입 밖에 내기 꺼리는 그런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다른 단어로 살짝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완곡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관용론문. 둘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해서 제3의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뭐라 그래?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2번 의문문.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도. 자, 이건 다시 한번 앞에 언어와 국어는요. 그냥 가볍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기껏해 여러분들 암기할 거는 뭘 정도? 언어의 특성? 기능?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국어의 특질, 아까 말씀드렸죠. 음성의 특질, 어휘상의 특질, 문법상 또는 구문상의 특질. 그러니까 그거의 단어가 뭔 뜻이냐. 아, 음운상의 특질은 자음과 모음의 특징이었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도 잘 안 나오고요. 됐죠? 근데 중요합니다. 음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철저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우선 여러분들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음운이라는 단어 있죠? 자, 음운의 정의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의 정의가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음운이 뭐라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자, 교재 윗부분에 있죠. 문법의 기본 단위. 음운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 그거 제가 쓴 거거든요. 그렇죠? 음운부터 제일 마지막 문장까지. 자, 음운의 정의는 뭐라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됐습니까? 오케이. 저 음운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원래가. 자, 요것도 여러분 어디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음운이라는 친구도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절 음운과 두 번째는요. 비분절 음운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분절 음운은 다시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자음과 모음입니다. 비분절 음운은 원래 세 개로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음장. 됐죠? 두 번째는 억양, 색입니다. 이 음장이라는 것이 바로 소리의 길입니다. 장단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장.
글씨 좀 예쁘게. 이게 억양입니다. 억양. 이거 소리의 길이, 음장이란 게. 또는 길고 짧은 거니까 장단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말을 살짝만 바꿔드리면, 자, 분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얘를 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분절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운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앞 글자 딴 게 음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밑에 V분절 음운은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온다면 음장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말을 타고 말을 한다. 타는 말,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길게 발음하거든요. 됐죠? 이건 짧게 발음. 짧게 발음했을 때는 타는 말, 길게 발음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자, 짧고 길고 이런 것을 음장 또는 소리의 길이 또는 장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가볍게 보시고요. 자, 자음과 모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음의 총개수가 몇 개라고요? 19개. 우리나라 모음의 총개수는 21개 이렇게 됩니다. 그 19개를 가지고 표를 만든 게 바로 이 자음 체계도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자음 체계도는요. 설명합니다. 자, 자음 체계도는요.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이쪽은 위죠. 위. 그래서 이쪽에 위치가 되는 겁니다. 조음 위치. 됐죠? 음이 만들어진 발음이 되는 위치입니다. 이 말입니다. 왼쪽 이것이 방법입니다. 조음 방법 이렇게 됩니다. 자, 조매추는 총 5개죠. 양수음, 치조음, 경구의, 영국의, 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단어보다는요. 다른 단어를 자꾸 바꿔서 표현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양수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입술 소리. 됐죠? 자, 치조음은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잇몸 소리. 됐죠? 경구개음은 센 입천장 소리. 영구개음은요. 여린 입천장 소리. 후음은요. 목청 소리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목청 소리.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다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왼쪽 들어가면은요. 왼쪽은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중간에 살짝 끊고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괜찮습니까? 끄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성대를 울리지 않고 소리 납니다. 그래서 안 울림 소리. 일명 무성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성대를 울려서 소리가 납니다. 울림소리. 일명 유성음이라고 한다는 거 됐습니까? 안을 메워드리면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이거 못하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또 제대로네. 이응입니다. 됐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게 이겁니다. 자, 이거를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참 편한데 자, 잘 보십시오. 자,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 가자고? 바다 가자고. 바다 좀 가자고. 아내가 남편의 부탁이니 당연히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줍니다. 근데 궁금은 했어. 어느 바다를 갈지. 어디? 이렇게. 남편의 대답은 서해 바다를 가고 싶답니다. 서해. 그랬더니 자, 와이프가 물었습니다. 못하고 우리는 차도 없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대뜸 남편이 하는 말. 모노레일을 타겠답니다. 됐죠? 다시 봅시다. 자, 어디 가자고요? 바다 가자. 어느 바다? 서해바다. 자, 다시 한번 못하고요. 모노레일 타고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하겠죠? 그거 다시 한번 바다 가자. 그대로 서해. 못하고 모노레일 타고 이런 식으로. 괜찮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붙여주면 됩니다.
쌍비의 피읍, 쌍디가 티읕, 그 다음에 쌍기가 키읕, 쌍지의 치읕, 쌍시옷 이런 식으로. 이게 총 19개입니다. 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게 음문의 변동에서 필요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모음 들어갑니다. 자, 모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개라고요? 21개라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모음은 전체가 울림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EBS에 있을 때 학생이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문의 변동에서 앞말이 울림소리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앞말이 울림소리,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말이 울림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괜찮네. 예를 들어 이렇게 찻집. 요렇게 하면서 요게 앞말이 울림소리다. 요게 안 울림 예사소리다. 발음했더니 찻집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대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앞말이 울림소리, 얘는 모음이지 울림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울림소리는 모노레일, 얘가 울림소리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뭘 모른 거냐면 모음은 몽땅 다 전체가 성대를 울려서 소리 납니다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음은 전체가 뭐라고요? 울림소리. 나는 거. 몽땅 다 성대를 울려서 소리 난다는 의미다. 됐죠? 자, 그 모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개라고. 그 21개를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21개를 이렇게 쪼개는 거 이렇게. 어떻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자, 단모음의 개수가 몇 개냐고요? 이게 10개입니다. 10개. 그럼 당연히 이중모음은 11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모음 21개를 써보라면 수험생들이 잘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21개를 써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배웠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10개거든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획을 긋는 겁니다. 짝대기를 이렇게. 이런 친구 있습니까? 있죠, 이거. 이거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 그렇죠? 얘는 있습니까? 얘도 있네. 얘는요? 얘도 있다. 얘는요? 얘도 있다. 얘는요? 얘는 없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요? 얘도 있죠. 얘는요? 얘는 없다. 얘는요? 있죠. 얘는 없습니다. 거기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 와하고 워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자, 짝대기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쓴 게 총 21개입니다. 정말 쉽죠? 그럼 21개를 썼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단모음. 나머지 몽땅 다 이중모음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단모음 10개 있지 않습니까? 그 단모음 10개를 가지고 표를 만든 게 단모음 체계도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저는 그냥 대놓고 암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 에, 으, 아, 우, 오, 위,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암기 비법이 많죠. 어떻게?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키위 제외에 금붕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반을 딱 잘랍니다. 앞에가 전술, 뒤에는 후설. 반을 또 자릅니다. 이게 평순, 원순, 평순, 원순입니다. 그렇죠? 옆으로 잘랐을 때 고중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 혀의 앞 뒤죠. 이게 혀의 위치. 얘는 입술 모양. 얘는 혀의 높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뭐 이런 것들 그냥 무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혀의 높이라는 단어를 있지 않습니까? 혀의 높이. 이 혀의 높이를 다른 말로 입의, 벌림 정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입이 조금 벌어지고 조금 더 많이 벌어지고 제일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얘가 폐몸입니다. 얘는 개몸이고 얘는 반패,
또는 반개모음 이런 식의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단모음 10개라고 했었죠? 쉽게 말하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요게 단모음 요게 이중모음 아닙니까?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발음할 때야. 자 단모음은요. 혀의 위치 또는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바뀌죠.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 야는 뭐 더하기보다 이 더하기 아거든요. 이하고 아를 빨리하면 야가 나옵니다. 야야야야야 이렇게. 여는요 이 더하기 어거든요. 요는 이 더하기 오라고. 유는 이 더하기 우. 요렇게 생긴 애는요 이 더하기 애입니다. 요렇게 생긴 얘는 이 더하기 애. 얘는 의 더하기 입니다. 얘는 오 더하기야. 얘는 오 더하기 애. 우 더하기 어. 우 더하기 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얘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거를 잡아내면 이가 있고 오가 있고 우가 있죠. 이때 이, 오, 우를 뭐라고 한다?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이중모음은요. 뭐 더하기보다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다시. 자, 우리 국어에서의 반모음 뭐라 있다고요? 이, 오, 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다른 단모음이 있거든요. 단모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반달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또는 영어 J 이런 것들은 W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반모음 표시입니다. 자, 왜 반모음이냐면요. 너무나 짧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모음은.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을 해야지만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모음입니다.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밑에 여러분들 교재 표를 보면 뭐 상향식 이중모음, 하향식 이중모음 이렇게 반모음이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상향식 이중모음입니다. 얘처럼 반모음이 뒤에 이게 반모음이거든요. 반모음이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이보다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하실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툭툭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이중모음, 11개 이중모음 하지 않습니까? 그 11개 이중모음이 다시 한번 뭐 더하기 뭐?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요 반모음은 3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 친구들이 반모음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반모음이라는 거. 됐죠? 가능하죠?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의문의 체계 아닙니까? 의문 체계. 그러니까 의문의 체계는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의문의 체계는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잘 출제되는 것은 3번이죠.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 그냥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기본 이론의 1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1강에서 제일 중요한 기회입니다.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얘고요. 됐죠? 솔직히 이 의문의 변동은요. 모의고사는 수능에도 잘 나오죠. 고등학생들도 잘 나옵니다. 이거는.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럼 가볍게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의문이 뭐 한다고요? 변동한다고. 아, 그러네.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의문이 바뀐다는 게 아닙니까? 의문이 바뀐다고. 그럼 바뀌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음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표현의 강화 효과 때문에 의문이 변동합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살짝 바꿔드리면 발음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강화 효과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명료성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문이 바뀝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 보십시오. 밑에 그나마 표가 좀 있긴 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의문의 변동입니다.
변동된 결과에 따라서 음운의 변동된 결과에 따라서 총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 4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체입니다. 두 번째 탈락이고요. 세 번째 첨가입니다. 네 번째는 축약이죠. 이렇게 4개. 됐죠? 자, 교체라는 게 있는 게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을 교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있던 게 다른 걸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쌍기역이 기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 예를 들어서 전구를 교체하다. 있던 전구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됐죠? 오케이. 그게 교체입니다. 탈락은 있던 게 빠지는 게 탈락입니다. 첨가는 없던 게 생기는 거고, 축약은 2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게 축약입니다. 됐죠? 자, 교체는요, 총 5개가 있거든요, 원래가. 첫 번째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된소리 되기. 세 번째는 비음화. 네 번째 유음화. 다섯 번째는 국의 음화가 있습니다. 몽땅 다 규칙입니다. 자, 그 중에, 자, 뒤에 3개 있죠, 이거. 이 친구들 묶어서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동화라고 합니다. 이게 동화입니다. 됐죠? 탈락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자음 탈락에는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거의 대표죠. 물론 그 밖에 자음 탈락도 있고요. 모음 탈락에는요, 읒 탈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음 탈락도 있습니다. 그렇죠. 첨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소리 현상. 자, 두 번째는 니은 첨가. 세 번째는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축약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거센소리 되기라고 하죠. 모음 축약을 다른 말로 음절이 준다 그래서 음절 축약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 우선 이 정도 이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웠어. 그럼 이것을 실제 사례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는 사례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사례를 보면서 이게 어떠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공무원 시험을 아마 처음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처음 준비하는 분 맞죠? 제일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요, 충분히 금방 이해합니다. 금방. 알겠죠?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른쪽 자, 그 표 음절의 끝소리 깊이부터 시작해서 화름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화름조는 솔직히 필요도 없는데 아무튼 쭉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게 음절의 구조거든요. 아까 박박박했다. 꽃이라고 할까? 이제는 꽃 이렇게. 자, 이 친구를 발음해 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요게 초성이고 요게 중성이고 요게 종성이다.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 아닙니까?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음절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한다? 그렇죠. 성을 말하죠. 종성. 그러니까 음절의 끝, 즉 종성이나 받침에 정확히 몇 가지로만
7가지의 자음으로만 발음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7개의 자음이 뭔데요? 이겁니다. 기억나는 디글리 이름이 몇 이응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녀 다리만 보여 또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만약에 음절의 끝에 이 7가지가 아닌 다른 자음이 오면은요 7가지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실제로 여러분 사례가 예를 줬는데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뭐다? 자음군 단순화. 얘는 탈락입니다. 탈락.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 발음법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읍, 시옷 중에서 비읍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얘는 탈락입니다. 자음 탈락.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이 겹받침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나라 중성엔 2개의 자음이 발음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1개의 자음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음군 단순화. 됐죠? 자, 겹받침 발음법에 해당되고요. 넘어갑시다. 자, 비음은요. 비음이 보통 국어의 비음 뭐 있다?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파여름. 비음 아니죠. 유음. 얘도 비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여름이나 유음이 비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야?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기억이 파여름이거든요.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나서 이렇게 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유음 보십시오. 유음에는 뭐가 있다? 리을이 유음이죠. 니은은 비음입니다. 앞이나 뒤에 리을이 왔어. 리을의 영향으로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니은은 비음이잖아. 리을로 유음으로 바뀌었구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모음동화. 이 모음동화는 실제 이 이모음 역행동화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준 발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모음 역행동화인데, 요거는 뭐 표준 발음 맞으니까 요거는 설명해 볼게. 자, 이 뭐냐면은요. 요게 이모음 있죠. 요게 아고. 요 아모음이 이 이모음 때문에 요 아가 애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3개 빼고.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그 부분. 냄비, 내기. 됐죠? 동댕이 치다. 됐죠? 그러니까 멋쟁이. 아무튼 이것도 그냥 그렇게. 참고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장이는 기술자. 쟁이는 그 외. 예를 들어서 미장이. 심해트 이렇게 바른 사람을 미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자이기 때문에 장이를 쓰는 겁니다. 욕심쟁이. 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욕심쟁이 이렇게 씁니다. 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다시 한번 모음동화는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모음조화입니다. 모음조화는 그냥 말만 아시면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모음조화는요. 실제 여러분들 이거 말고 자, 제가 이거 써드린 거 있죠. 이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의 변동 알겠죠? 자, 모음조화는 실제 고전 문법에서 필요한 단어거든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을 하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를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깍다를 보시면 이 아가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미도 이렇게 양성이 붙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음조화. 아직까지는 그쵸. 어간의 활용이라든가 의성어, 의태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모음조화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9개만 알아도 되겠다. 자, 9개만 봅시다. 자, 방금 몇 다 쓰는 거 이거 써주신 거 맞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9개만 뭐다? 이거다. 이 모음 앞에 있는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체읒으로 발음되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음이 올 때 형식 형태소일 때. 여기서 말하는 형식 형태소라는 것을 뭘 말합니까? 조사나 접사나
어미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형태론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사나 접사나 어미 같은 형식 형태소일 때. 됐죠? 그리고 하나 조건이 더 있는데요. 자, 디귿, 티읕과 이 몸이 붙을 때 서로 다른 형태소일 때 국외음화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가 구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형식 형태소입니다. 부사, 파생, 접사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얘가 분명히 형식 형태소. 이 몸 앞에는 디귿이. 얘가 형식 형태소 맞고요. 그리고 분명히 디귿 친구와 이 몸이 서로보다 다른 형태소가 맞죠.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둘 다 만족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처음에 어떻게 바뀌고? 구디. 그게 다시 한번 구지가 되는 겁니다. 최종 발음이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지읒이 국외음이거든요. 경국외음. 그래서 국외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국외음화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자, 국외음화 들어갑니다. 끝소리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이게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됐죠? 자, 요게 국외음인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준 겁니다. 원래는 자음과 자음끼리가 보통 음의 변동이거든요. 근데 얘는 모음이, 이 모음이 디귿이나 티읕에 영향을 줘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줬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끝. 넘어갑시다. 자음 축약 이런 것들을 거센 소리라고 하는 거죠. 모음 축약을 다른 말로 음절이 준다 그래서 음절 축약이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히읗과 디귿 만나서 티읕 됐습니다. 히읗 기역 히읗, 비읍 히읗 피읍, 히읗 지읒은 치읒입니다.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이거를 거센 소리 되기 자음 축약이라고 한다고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두 몸이 하나로 이 몸이 두 개죠. 이게 이렇게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이 몸이 두 개죠. 여기 이렇게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단모음이거든요. 이 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더하기 어죠. 이때 이 이가 뭐다? 이게 반모음입니다. 다시. 자, 요 오가 단모음이죠. 근데 요 와는 오 더하기 아 아닙니까? 요게 뭐다? 반모음이죠. 그래서 이 모음 축약을 학자들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습니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얘를 모음 교체라는 말도 쓴다는 거.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음 탈락은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다. 리을은 언제 떨어지냐?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과 파생어를 만드는 과정과 제일 마지막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리을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불 더하기 삽이야. 이게 부사. 여기 리을이 있는데 떨어졌죠. 이게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 리을이 떨어진 겁니다. 솔 플러스 나무, 소나무. 바늘 플러스 질. 여기 리을이 있죠.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게 파생어를 만드는 과정에 리을이 떨어진 겁니다. 자, 용언의 활용 과정은 잘 보시고 이건 좀 알아두십시오. 어감 받침 리을이 언제 떨어진다? 이때 떨어집니다. 니은, 비음, 시옷, 의오, 리을 앞에서 어감 받침 리을이 똑 떨어집니다. 이것을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십시오. 니은 앞이라서 리을이 떨어진 거야. 니은 앞이라서 리을이 떨어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리을 어감 받침 리을이 언제 떨어진다고요? 니은, 비읍, 시옷, 오, 리을 앞에서 똑 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되죠? 이해하겠죠? 자, 히읗 탈락은 히읗은 언제 떨어진다? 자,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히읗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자, 모음 탈락이 의탈락이죠. 그러니까 의는 힘이 없어. 그래서 다른 모음과 합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의는 힘이 없어. 다른 모음과 합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의는 힘이 없어. 다른 모음과 합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죠? 이런 게 동탈락입니다. 여기 아가 있고 여기 아가 있죠. 똑 떨어진 겁니다. 여기 어가 있고 여기 어가 있죠. 이렇게 똑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그렇죠.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이게 좀 빠르게 설명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실제 의문의 변동은 엄청 중요한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된소리 되기입니다. 된소리 되기는 뭐냐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된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 기억이 안 울림 예사소리거든요. 요 디귿이 안 울림 예사소리야.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됐죠? 국밥도 마찬가지고. 자,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얘는 먼저 여기 선 이렇게 해놨네. 자, 첫 번째는 시옷은 7개의 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7개의 잠 중에 하나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여기에 안 울림 예사소리, 여기에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된소리 되기라고 합니다. 됐죠? 실제로 된소리 되기가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는데 더 많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우선 요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사이소리 형성입니다. 얘는 전제 조건이 합성 명사를 이룰 때가 전제 조건이고요. 세부 조건은 자, 이렇게. 자, 세부 조건은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부 조건이 4개거든요, 원래가. 첫 번째, 앞말이 울림소리,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될 때. 이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앞말과 상관없이 뒷말이 이몸결일 때, 이야, 여요, 유일 때. 닌이 하나 또는 2개 첨가되거든요.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뒷말이 니은, 미음일 때. 니은이 하나 첨가됩니다.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요. 한자어의 결합에 1번 조건입니다. 1번 조건. 1번 조건이 얘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죠. 자, 예외가 리을 뒤에 다사조가 이렇게 오거든요. 얘가 된소리로 발음되면요. 얘는 된소리 되기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 됐습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길 있지 않습니까? 밤길. 밤길을 보면 요거. 자, 우선은 밤길은 분명히 합성 명사 맞죠? 밤 플러스 길이니까. 그러네. 자, 요게 앞말, 요게 뒷말이죠. 요 미음이 울림소리입니다. 앞말이 울림소리,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 발음해 보면 알겠지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첨가. 됐죠? 봄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뭇잎을 보면 자, 나뭇잎 보십시오. 나무 플러스 잎이거든요. 앞말과 상관없이 뒷말이 이몽결 맞죠? 이 친구 발음해 보면 알겠지만 나뭇잎, 니은이 2개 첨가됩니다. 그러네. 사이소리 현상 맞네. 됐죠? 자,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시옷을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이거는 한글 맞춤법 30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됐죠? 아랫니 마찬가지. 아랫니가 얘죠. 아래 플러스 2. 이렇게. 앞말이 모음, 뒷말이 니은. 발음해 보면 알겠지만 니은이 하나 첨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사이소리 현상. 다시 한번 전제 조건 뭐라고요? 합성 명사를 이룰 때라는 거.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활용적 현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허겁지겁 1강을 강의를 했는데 너무 좀 빨랐다면 죄송하고요. 자, 다음번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강입니다. 자, 형태소 단어 품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그 예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조그만 바람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